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돌진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30 후반의 나이에 하게 된 육아로 많이 지치기도 하는 요즘이네요. 그래도 돌이 지나고 나니까 한숨 돌릴 틈도 있고 아이 재롱을 보면서 즐거운 한때를 즐기기도 합니다. 저는 속도 위반으로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면서 참 힘든 일도 많았어요. 남들은 신혼도 즐긴다는데 저는 그럴 틈도 없었죠. 왜냐하면 지독했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없던 병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무당도 제 팔자는 못 바꾼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기 팔자대로 산다고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께 미움만 받더니 아이 낳고도 진절머리 날 만큼 독할 시집살이를 겪었습니다. 종종 사연을 듣다 보면 결혼 전에는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변했다는 시어머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결혼 전부터 대쪽 같은 분이셨죠. 그런데도 제가 왜 결혼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저밖에 모르는 남편과 씩씩한 며느리라며 위해주시는 아버님만 보고 했던 결혼이었어요. 저는 오늘 청양고추만큼 매웠던 시집살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저만 위해주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결혼했을 나이쯤 되니까 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데 아무나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평소 저를 좋게 봐준 친구들 덕에 소개팅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게 바로 남편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저랑 딱 맞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첫 만남 장소를 정하는 일부터 딱 맞았습니다. 저는 고기보다 회를 좋아하는 편인데 남편도 저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친구의 주선으로 짧게 연락하다가 퇴근 후 초밥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만남이 기대됐어요.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반차를 내고 나와서 예쁘게 단장도 하고 나갈 정도였어요. 그만큼 저와 잘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저와 취향, 입맛, 성격까지 다 잘 맞았답니다. 남편이랑 초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정숙 씨는 성격이 활기차고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 여고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셔서 그런가 좋은 점만 봐주시네요. 아니에요. 정말 명랑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남편은 제게 밝은 사람 같다며 호감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길래 실제로 만나면 까다롭진 않을까 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사람처럼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첫 만남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연애 전에도 남편은 퇴근하고 제가 힘들까봐 늘 저희 동네로 와줬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매번 저희 동네로 오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다음에는 제가 영남시 동네로 갈게요. 퇴근하면 피곤하시잖아요. 제가 오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정숙씨 동네가 한적하고 걷기도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 이런 동네 살고 싶네요. 아이들 놀기 좋은 공원도 많고 좋아요. 저희 동네가 좋다고 말하던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하자 괜히 설레더군요. 둘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호감도 쌓였고 게다가 나이가 있어서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같이 먹는 밥정이 무섭다고 하죠. 남편과 저는 서로의 동네를 오고 가다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인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어딨겠어요? 그리고 남편과 있으면 가족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둘이 계절별로 여행도 자주 다녔죠. 둘 다 활동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국내에는 안 가본 여행지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연애 1년차쯤 됐을 때 1주년 여행을 가려는데 제가 몸이 좋지 않았어요. 결국 계획된 여행을 모두 취소하고 집에서 쉬게 됐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이상한 기운의 테스트기를 사용했는데
글쎄 임신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남씨, 나 몸이 이상해서 테스트기 확인해보니까 임신이야. 어떡해? 진짜? 어떡하긴 뭘 어떡해. 우리 둘이, 아니지?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중에 아이까지 같이 여행 다니려면 카시트도 튼튼한 거 알아봐야겠다. 아직 몇 개월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카시트야. 난 벌써 신혼집이라도 들어간 것처럼 기쁜데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알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남편은 벌써 아기가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안심이었어요. 남편은 다음날 저와 같이 병원에 다녀온 뒤 하루 저희 어머니 가게로 가자고 했습니다. 덜컥 생겨버린 아이 덕에 저희는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감자탕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남편과 종종 함께 들러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서 어머니도 남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꼭 처갓댁에 먼저 가야 한다며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니 가게를 달려가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와 마주 앉게 된 저희는 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쓸데없이 결혼하는 것 같아도 정숙 씨 진심으로 사랑해요. 2년 만나는 동안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었어요. 임신이 빠른 것 같아도 결혼할 생각이 먼저였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사이로 믿어주시면 정말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걱정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둘이 좋으면 잘 사는 거지. 그 마음 변치 말고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 어머니의 말에 괜히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울먹이자 옆에 있던 휴지를 건네며 달래줬어요.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께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결혼할 생각에 눈물이 앞섰나 봅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어머니와 둘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람이 참 성실하고 좋네. 너한테도 잘해주니까 난 대찬성이야. 시댁들 집은 가본 거야? 아직 영남씨가 꼭 우리 집부터 가야 한다고 해서 내일 가보려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잘 챙겨가. 옷도 단정하게 입고 다녀와. 걱정 마. 내가 누구 딸인데 씩씩하게 다녀올게. 시댁을 가기 전 긴장했던 마음이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많이 풀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다음 날이 되고 남편과 시댁에 가려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동안 시아버지와는 우연한 기회로 통화도 몇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인지 더 떨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겨우 억누르며 남편과 시댁으로 갔고 아버님께서는 인사하는 저를 환한 얼굴로 반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 통화한 적 있는데 기억나죠?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네. 자, 어서 들어와요. 그럼요. 아버님, 이거 홍삼인데 아침마다 챙겨 드신다고 하셔서 사왔어요. 어머님도 영양제에 같이 들어있어요. 아버님은 선물을 받으시며 반겨주시는데 옆에 계시는 어머님의 표정은 어딘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뭐라도 훔치러 온 도둑을 보듯 경계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인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길래 저는 다시 한번 씩씩하게 인사를 드렸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정숙이라고 해요. 누가 어머님이에요? 난 며느리 볼 생각이 없는데.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반응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예비 며느리 왔으면 잘 인사해야지. 왜 다 끝난 얘기로 분위기를 망쳐? 눈으로 보니까 내가 더 기가 막혀서 그래 아주. 당신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 아버님은 어머님께 으름장을 놓으셨고 어머님은 그제야 자리를 잡고 앉으시더군요. 당황스럽고 조금 황당했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입으로는 아버님께 괜찮다고 말했지만
어머님의 차가운 말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제 손을 잡아주며 다독여줬고 아버님은 어서 앉아서 밥 먹으라며 부르셨어요. 어머님은 저를 여전히 노려보시고 아버님은 저를 웃으며 불러주시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날 제가 먹은 밥은 다 눈칫밥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뭘 어떻게 먹는지 지켜보고 계셨고 저는 밥을 먹다가도 어머님이랑 수백 번도 넘게 눈을 마주치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 밥이 목구멍으로 편히 넘어가겠습니까? 겨우 밥을 다 먹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거실에 다 같이 앉아 있었는데 아버님이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예식장 예약 잡는 거 힘들다는데 빨리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내일부터 가보려고요. 우리 며느리 드레스도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걸로 잘 골라야 할 텐데. 저는 아버님의 말에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화를 내며 소리치셨어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우리 아들 잘 키워서 저런 반란까지 내한테 보내려고 키운 거 아니라고.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놀랐던 것도 잠시 저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제 마음을 잊기라도 한 듯 아버님이 곧바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대체 당신 눈에 타는 며느리가 있기는 한 거야? 우리 아들이 어련히 좋은 여자 만났을까봐. 그리고 지난번에 당신 아프다고 했을 때 우리 며느리가 표약도 지어 보냈잖아. 잘만 먹어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모르고 먹은 거지. 난 반대야. 이 결혼 절대 못해. 그럼 당신이 나가서 생활비 벌어와. 평생 아들 데리고 살 거라며? 나는 그 돈 절대 못 줘. 내 돈으로 며느리, 아들 결혼 준비는 해줄 수 있어도 당신이 집에서 똥꼬집 부리면서 쓰는 돈은 절대 못 줘. 앞으로 계모임도 당신이 알바해서 가. 아버님의 단호한 태도에 어머님은 결국 백기를 드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이랬어요. 그동안 어머님은 가정주부로만 지내셨는데 사기를 당해서 여러 번 큰 돈을 날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권은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고 어머님은 아버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던 거였죠. 게다가 사기로 돈을 날린 전력이 있던 어머님보다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이 더 파워가 센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 결혼도 어머님 혼자 유일하게 반대하셨지만 아버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덕분에 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만 빼고 모두가 축복해주는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 결혼을 했으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을지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처음 보자마자 쓴소리를 내뱉는 건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결혼 후부터 시어머니와의 전쟁이 시작됐답니다. 신혼집은 시댁과 차로 10분 거리가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불쑥 전화해서 저보고 오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병원을 다녀온 뒤 집에 있을 때라 안 갈 수도 없어서 갔더니 글쎄 저보고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머님은 제게 빨래를 던지며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살며 시댁에 와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좀 해야지. 이런 게 며느리 기본이라는 거야. 손빨래부터 시작해. 볕 좋을 때 널어서 말려놓게. 아니, 며느리가 집안의 종인가요? 살다 시댁 청소가 기본이라는 말은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손빨래요? 이 옷을 다 손빨래를 어떻게 해요? 제가 홀몸도 아니고. 뭘 시키면 그냥 해야지. 왜 시엠의 말에 토를 달아? 너 나 지금 무시하니? 제가 건조기도 시집 오면서 사드렸잖아요. 세탁기 돌려서 건조기 쓰시면 될 걸 왜 손빨래를 해요? 편하시라고 사드렸는데 건조기 쓰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뭐 이런 게 다 있냐며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해야 될 사람은 저 아닌가요? 대뜸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빨래더미 뒤집어 쓰고 손빨래 하라는데 저야말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더군요. 저는 바닥에는 빨래를 다시 빨래 바구니에 담아서 한쪽으로 밀어뒀어요. 그랬더니 제 행동을 보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거실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더군요. 거실로 가보니 탁자 위에 현금에 금목걸이, 차키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는 게 보였어요. 누가 봐도 저건 저한테 보여주려고 내려놓은 것 같았죠. 어머님은 거실로 오는 저를 보면서 보란듯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아들이 장가를 얼마나 잘 갔는지, 내가 괜찮다고 해도 매달 80만 원씩 용돈도 주고 금목걸이까지 사주는 거 봐. 얼마 전에는 차도 뽑아줬어. 너는 이거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니? 저도 건조기 사드렸잖아요. 어머님 빨래 편하게 하시라고요. 예, 그건 당연한 거고 넌 나한테 얼마나 챙겨줄 수 있는지 한번 말해봐. 저를 불러놓고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용돈 달라는 말을 하고 싶던 거였죠. 애째 꼴 보기 싫어 죽겠다더니 왜 이런 말을 하시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이 어머님 챙겨드리면 저는 아버님 챙겨드려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야. 잘 지내보려고 기회를 줘도 모르니? 너 때문에 내가 괜히 둘째 아들이랑 사이만 안 좋아졌잖아. 어머님, 그래도 그건 제 탓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던 문제였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는 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머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는 집을 나왔어요.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로 인정 못하겠다고 하시더니 대놓고 형님과 비교를 하시면서 돈 내놓으라는 식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돈 주는 사람만 본인 며느리 자격이 된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저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기라도 한 듯 어머님은 제게 더 막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아직 임신 초기였을 때라 회사에서 일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때였죠. 그래도 생산직이다 보니 크게 무리하지 않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건강해서 몸에 무리가 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처음에는 안 받았더니 계속 전화를 하시길래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저한테 화를 내며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그까짓 회사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홍순이라고 자랑해? 결혼 전에도 제가 하던 일이에요. 제가 오래 다닌 제 직장이라고요. 수준 떨어지게 다니지 말고 우리 아들 급에 맞게 놀아. 집에서 그냥 우리 아들 밥이나 잘 챙겨야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출근을 해. 그래봐야 공순이면서. 어머님,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걸로 남편도 뭐라고 안 하는데 어머님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 선생님이 직업인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의 모욕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난 저는 어머니께 소리 지르며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제가 남편 돈 텅텅 쓴다고 욕먹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누가 밖에서 돈 벌다가 욕먹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그날 저녁 집에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낮에 하셨던 말을 다 말했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다고 일어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저에게 사과를 하며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전화까지 하셨어? 아,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할게. 미안해.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도 가끔 엄마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감당이 안 된다. 남편도 어머님의 막 나가는 행동에 고개를 내저을 만큼 질려 있었죠. 어머님께 아무리 말씀드려도 속 위에 경이 뛰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남편이 어머니께 급 배노를 하면서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일이었죠. 남편도 그날은 휴가를 내고 저와 병원을 다녀온 뒤 같이 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고 저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은 제게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쉬는 애가 전화는 왜 이렇게 늦게 받아? 너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니? 우리 아들 덕에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좋지? 일하는 것도 싫으시고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 것도 싫으세요? 그럼 대체 전화는 왜 자꾸 하세요? 내가 너 긴장하라고 전화하는 거야.
집구석에서 쉰다고 늘어지게 쉬지 말고 뭐라도 찍어 바르고 있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구석에 꼴 보기 싫은 걸로 있으면 좋아하겠니? 근본 없이 커서 아는 게 없으니까 죄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네. 어머님은 어찌나 말도 많고 목청도 크신지 옆에 있던 남편도 통화 내용을 다 들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게 대뜸 화를 내시니까 남편이 전화를 가져가더군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애기 낳고도 이러실 거예요? 저는 엄마가 이러시는 게 더 힘들어요. 내가 다 너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나라고 전화해서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들고 싶겠어? 이게 왜 절 위한 소리예요? 엄마 욕심이라고요. 한 번 더 이런 전화 하시면 다시는 엄마 안 보고 살 거예요. 남편은 어머님께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옆에서 직접 들으니까 직접 나섰던 거죠. 하지만 이런다고 어머님이 멈추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시집살이에 임신 기간 동안 해교라는 걸 할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잔소리를 견디다 보니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고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안아봤는데 난생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죠. 아이를 안아보니까 정말 엄마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답니다. 남편은 저보다 기뻐하면서 좋아하더군요. 아버님은 제게 기특하다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생 많았지. 장하다 우리 며느리. 이제는 푹 쉬면서 네 몸만 잘 챙겨. 원래 임신했을 때보다 낳고 나서 더 몸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거다. 저는 아버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없이 크다 보니 아버지 정을 잘 몰랐었는데 아버님은 그런 저에게 늘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어머님만은 반응이 달랐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이리저리 보더니 제게 의심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무슨 애가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아들 맞기는 한 거니? 방금 애를 낳은 며느리한테 시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첫마디였다면 믿어지시겠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치듯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 아들한테까지 그런 막말을 하세요? 앞으로도 이러실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시댁에 안 보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동안 저한테 하던 행동을 그대로 제 아들에게 하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아버님이 계신 것도 잊은 채 눌러왔던 말을 내뱉고 만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저보다 더 화난 얼굴을 하고 어머니께 소리치셨어요. 당신이야말로 이게 무슨 교양 없는 짓이야. 선생 아들 타령하더니 아들 망신은 당신이 다 시키고 다니는 거야. 내가 진짜 쪽팔려서 같이 못 다니겠어. 나와 당장. 아버님은 저에게 사과를 하시고 어머님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 당분간 전화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과 아버님 덕에 산후조리원을 나올 때까지 어머님을 한 번도 안 보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마음이 편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머님은 제게 큰 스트레스 중 하나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안 보고 지내는 동안 아예 저를 집안에서 쫓아낼 궁리를 하고 계셨어요. 아이를 낳고 나면 조금 달라질 줄 알았던 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바뀌셨죠. 아예 작정을 하시고 저만 보면 이혼 타령을 하셨던 거예요. 이쯤 되면 저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이 커갈수록 아버님은 손주를 너무나도 예뻐하셔서 어디서 좋다고 하는 아이 용품은 다 사다 줄 정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친할머니 정은 못 받아도 친할아버지 정은 듬뿍 받고 살겠구나 싶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저에게 줄 게 있다며 저희 집에 오셨는데 어머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오셨나 싶었는데 아버님이 계시니 어쩌겠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니까 어머님도 심한 막말을 못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교묘하게 저를 쪼듯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며느리로 인정 안 했으니까 손주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말이죠. 우리 아들은 어릴 때 울지도 않던데 얘는 왜 이렇게 울어? 지금이 분유 먹을 때라 그래요. 신생아들이 배고프면 우는 거죠 뭐. 어쩜 저렇게 닮은 구석이 없을까.
그리고 다 내가 키워봤으니까 하는 소리지. 꼭 저렇게 한마디씩 더해서 미움을 받지. 그때 아버님은 어머님을 보며 호통을 치셨어요. 그제야 어머님이 눈치를 보시더군요. 잠시 뒤 남편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은 남편을 따로 부르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난 아무리 봐도 네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너 검사해봤어? 저는 아들 분유를 타다 말고 어머님이 남편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그렇지 자기 아들의 자식을 두고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엄마가 몇이나 될까요? 남편은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만큼이나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어머니께 소리쳤어요. 엄마, 제 아들이에요. 저는 엄마 아들 맞기는 해요? 배달인 자식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매번 싫은 소리만 하세요. 이것 봐. 여자 잘못 만나서 엄마한테 저렇게 큰 소리 칠 줄 모르던 애가 큰 소리나 치고 너 당장 이혼해. 게다가 남의 집 자식 키우는 건 시간 문제야. 엄마 말 들어. 저 절대 이혼 못해요. 엄마만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제가 왜 이혼을 해요? 어머님이 이혼하라며 소리를 질러대시는데 방에 있던 아버님도 뛰어나오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보며 소리치더군요. 공순이년이 우리 아들 망친 것 좀 봐. 당신 우리 아들이 나한테 대들었다니까? 저게 우리 아들 다 망쳐놨어. 임신했다고 발목 잡더니만 애도 우리 애가 아닌 것 같아. 저는 어머님의 말에 불고있던 분유를 싱크대로 던져버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자꾸 이러셔도 이혼 안 해요. 어머님이 저 보기 싫으시면 오지 마세요. 제 아들 둘이서 잘 키울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오지 마시라고요. 이 상황을 지켜본 아버님도 어머님께 한 소리 할 정도였습니다. 이 여편네가 진짜 입만 살아가지고 나와. 당신 둘째 아들 다시는 보러 오지 마. 내가 우리 아들 위한 거라고. 그놈의 입 좀 진짜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어머님은 아버님의 손길에 끌려서 결국 집을 나가셨어요. 정말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소린가요? 어머님은 제가 임신을 명목으로 남편의 발목을 잡았다며 저를 괴롭히고 계셨어요. 게다가 공장 다니는 애라며 무시도 엄청나게 하셨죠. 그때마다 저도 어머니께 할 말을 했던 것뿐인데 제가 괜히 말대답한다며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고만 있을 며느리가 어딨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 안 죽고 말대답까지 하면서 사니까 어머님은 어디로 가셨는 줄 아세요? 바로 저희 친정 어머니 가게로 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 가게에 갔다가 인생 최고의 한밤을 먹고 오셨더군요. 저희 집에서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가게 이모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죠. 하다 보니 이모가 제게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지금 주방 이모가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 머리 다 떼대려고 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식당으로 얼른 가봤죠. 온 식당에 난리도 아닌데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이모 말에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이 주방 이모한테 머리채 잡혔던 사연은 이랬습니다. 한창 손님이 많아서 식당 안이 꽉 찼을 시간에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 가게로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감자탕을 주문하고 5분도 안 지나서 까칠한 목소리로 알바생을 부르셨대요. 아니, 감자탕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와요. 배고파서 죽고 나면 제사상에 올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가게 왜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아? 손님, 주문하고 5분 지나셨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점심 때 밥 먹으러 왔는데 제때 안 나오면 그게 식당이야? 알바생은 영문도 모르고 어머님께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어머님의 만행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감자탕이 나오자 국물을 한술 뜨더니 숟가락을 책상에 소리가 나게 쿵 내려놓고는 목청이 터져라 말하셨대요. 아우 짜! 뭐가 이렇게 짜! 소금을 아주 티부었네. 허분도 이게 뭐야? 물 좀 마시려고 보니까 컵에는 고춧가루도 있고 아우 더럽고 불결하네. 이런 소리를 남들 다 들으라고 목청 터져라 말하는데 안 볼 사람이 있나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장사 망칠 작정 아니면 이런 소리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자리로 가서 이런 말도 하셨대요. 사돈, 혹시 식사하기 불편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됐어요. 입맛 다 버렸네. 바쁜데 가서 일이나 보세요. 알아서 제가 먹고 갈 테니까.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목소리 조금만 줄이고 식사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시어머니께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말했는데 어머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는 감자탕만 뒤적거렸어요. 그러더니 뭐라도 본 듯 또 소리를 지르며 목 좀 터져라 말했다더군요. 세상에, 이 머리카락 좀 봐. 여기 청소가 아주 엉망이네. 엉망이야. 테이블도 끈적끈적거리고 더럽더니만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네. 이걸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야? 어머님은 감자탕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고래고래 떠들었어요. 이런 걸 영업방해라고 하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는 시어머니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말에 달려갔는데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머리카락은 긴 머리카락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시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사돈, 우리 주방에는 이렇게 긴 머리 가진 사람이 없는데 혹시 사돈 머리카락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머리카락으로 쇼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짧은데 사돈이 긴 머리카락이 나왔다니까 하는 소리죠. 이 가게는 생사람도 잡네. 1년 시집도 대충 보내더니 식당도 아주 개판으로 운영하네. 뭐?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괜한 억지를 부리면서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던 어머니 덕에 온 가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죠. 게다가 저를 얘기하면서 개판이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꾸 어머님이 억지를 부리면서 음식으로 타박을 한다는 말을 듣고 주방에 있던 이모까지 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방 이모는 온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소리 지르며 난동 부리는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어머님은 주방 이모를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리셨대요. 어머님은 사색이 된 채 서 있었고 주방 이모는 정색을 하며 어머님께 소리쳤어요. 너 김명수, 너 딱 걸렸어? 죽었어? 주방 이모는 어머님 머리채를 쥐어잡으며 흔들었어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어머님은 쉴 새 없이 소리를 지르셨는데 아랑곳 않고 주방 이모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1,000만 원 들고 튀더니 이렇게 살고 있었냐? 먹고 살기 힘들다더니야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줬더니 도망쳤지 너? 내가 너 때문에 가족들한테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살았어. 지난 일로 왜 이제 난리야? 1,000만 원 급 갖고 가지고. 뭐 급 갖고? 너 그 돈 없어서 빌빌 기었잖아. 내가 그 돈 반드시 받아낼 거야 너.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와 주방 이모는 과거의 친구 사이였대요. 그 당시 시어머님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주방 이모였던 거예요. 이모도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가족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줬던 거랍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저희 어머님은 글쎄 그 1,000만 원을 들고 말도 없이 도망가신 거 있죠? 세상에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도와줬던 이모는 가족들한테도 욕도 많이 먹고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할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주방 이모는 시어머님을 보자마자 온 힘을 다해서 머리채를 잡았던 겁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간 식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저는 오는 길에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고 아버님도 결국 저희 어머니 식당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타이밍에 도착하신 아버님을 본 어머님은 아버님 뒤로 숨으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나 너무 억울해. 이제 그 석 수준 좀 보라니까. 조용히 못해? 사돈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아버님은 어머님께 호통을 치셨고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목 놓아 우셨어요. 주방 이모는 아버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누라 젊을 때 나한테 1,000만 원 받고 날랐어요. 죽을 것처럼 빌길래 없는 돈 대출까지 해서 빌려줬더니 흰년이 전년이라고. 그때 가족들 눈치 보면서 반나주로 일해서 내가 갚아서 그 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내놓으라고 내 돈. 저희 어머니는 주방 이모와 시어머니의 싸움을 보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가게에서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야
식당을 나올 수 있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며 저희 어머니께 사과까지 하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게 정말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의문인 게 대체 왜 저희 어머니 식당까지 뒤엎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이 의문은 집에 오자마자 풀렸어요. 아버님은 왜 거기까지 가냐며 소리치셨고 어머님은 억울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굼승이 마누리 집에서 쫓아내려고 그랬다. 왜?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와서 짜증나 죽겠는데 우리 아들 선자리도 날아간 마당에 우라통 터져서 환장하겠다고. 결혼한 아들 선자리를 왜 알아봐? 당신 정말 미쳤어? 쟤네 둘 이혼만 시키면 우리 아들 더 좋은 집에 새 장가 보내야지. 허접한 감자탕집 말고 더 대단한 집으로 장가 보내야 잘 살지. 저는 어머님의 말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는 아들 선자리 알아보는 엄마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어머니 계모임에서 남편에게 어울릴만한 선자리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남편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2주 만에 이혼을 시키겠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랑 남편이 절대 이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를 협박하려고 가게까지 찾아갔던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아들을 낳고 키우고 있지만 아직도 어머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걸 아들을 위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저 앞으로 시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이 정도로 절 싫어하시는데 저도 그럼 어머님으로 인정 안 하고 남남처럼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또 말대답하는 거 보라며 억지를 쓰셨고 아버님은 큰 결심을 한 표정으로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당신 앞으로 생활비 혼자 벌어다 써. 그리고 오늘 당신 친구빚도 직접 벌어. 마트 가서 계산을 하던지 제주껏 돈 벌어봐 어디.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 귀한 줄 모르는데 내가 당신 사고 치면 수습해주는 사람이야? 내일부터 당장 나가서 벌어와.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며느리한테 이혼이니 뭐니 하면 당신 나랑 먼저 이혼이야. 아버님은 결국 어머님께 최후 통첩을 날리셨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하셨지만 아버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죠. 어찌나 제 속이 시원하던지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도 못 하시네요. 남편도 어머님의 만행을 듣고는 화가 잔뜩 나서 아예 시댁 근처도 안 갈 정도입니다. 지금도 이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만큼 어머님이 미운데 가끔 소식 들어보면 고생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이 모든 생활비 카드를 다 끊으셨고 형님께도 일체 도와주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님은 요즘 알바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면서 바쁘게 지내세요. 그리고 매달 분할로 주방 이모한테 빚도 갖고 계셔서 다른 생각할 틈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는 생각도 안 해보고 다른 사람 흠만 깎아내리던 어머님은 요즘 저만 보면 이런 소리 하십니다. 네가 날 용서해줘야 우리 남편이 나 다시 생활비도 준다는데 나 좀 용서해줘. 나 명절에도 너 손 하나 못 움직이게 나 혼자서 다 했잖아.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무슨 용서를 고생한 걸 보고 해요, 어머니. 저한테 어머님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진심으로 저랑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하실 때까지 이렇게 지낼 거예요. 아버님은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말해달라고 하셨지만 전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만 보면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쓰고 나니까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 지금은 남편이 아들과 놀아주는 덕분에 이렇게 긴 사연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차피 다 같이 사는 세상인데 서로 좋은 점만 보고 좋은 말만 해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어머님과 잘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옛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딸린 손자도 밉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스스로 저를 다시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어머님과 잘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적고 나니까 한결 후련해졌는데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곤 하죠. 한치 앞을 모르기에 때로는 무섭게만 느껴지는 게 인생이고, 때로는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한 순간부터 그동안의 제 아픔과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이 끝이 나고 이제는 행복한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하던 아내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뭐든 다 해주겠다고, 행복하게만 해주겠다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아내와의 결혼을 시작했던 건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아내에게 매일같이 미안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팠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그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였어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의 아픔은 없다고 마음을 다잡고 임신 시도를 한 끝에 저희에게 행복이 찾아와 주었고, 그게 지금 제 아들입니다. 제 팔뚝만한 이 작은 아이를 아내와 제가 번갈아 가며 보살피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평소와는 몸이 다르다며 고통을 호소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불안했지만 추조한 마음을 다잡고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의심되는 질환과 그에 따른 검사들을 차분히 진행했습니다. 워낙 잔병 치료를 많이 하던 아내라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겠지 예상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유감한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말이 너무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의학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말도 안 된다며 다 괜찮아질 거라며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견뎌내려고 노력을 많이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저희에게 그렇게 길게 주진 않더라고요. 야속하게도 아내를 너무 빨리 데려갔습니다. 아내가 떠난 슬픔을 온전히 느끼지도 못한 채 당장 저 핏덩이를 엄마도 없이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엄마가 없는 걸 아는 건지 달래도 주고 안아도 주고 다 해봐도 숨 넘어갈 듯 울기만 하던 아들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면서 때로는 밉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한 아빠였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빠로 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성격에도 안 맞는 애교를 아들에게 부려보기도 하고 정말 별짓 다 하며 키웠습니다. 정말 밝은 아이로,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쯤 저도 아들도 이제는 이 삶이 안정이 되고 편하다고 느껴지면서 저는 저희가 사는 지역인 대전에 있는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주기적으로 고아원에 가서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다녀오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인사를 하고 그렇게 두고 오는 아이들이 나른거리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뭘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제가 간다고 하면 우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 한켠이 참 아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6살짜리 여자아이가 눈에 참 밟혔어요. 여러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정신이 없던 상황에 늘 제 옷깃을 잡고 조용히 바라만 보던 아이는 왠지 모르게 너무 짠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더군요. 솔직히 그 아이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더 자주 고아원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소처럼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입양을 갈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뭔가 갑자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저 아이를 보내기가 싫었어요. 고아원 봉사를 다니면서 우리 아들과 함께 커갈 수 있는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입양이라는 게 사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원장님, 그 지영이 입양 확정이 된 건가요? 아직 확정까지는 아닌데 거의 될 것 같아요. 지영이가 워낙 또래에 비해서 얌전하기도 하고 이쁘장해서 그쪽에서도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영이는 왜요? 그새 정들으셨나 보네. 사실 지영이 입양을 할까 계속 고민 중이었거든요.
근데 더 잘 살 수도 있는데 괜히 제가 데려가서 풍족하게 못해줄까봐 걱정이 돼서요. 정말요? 지영이가 너무 좋아할 소식인데요? 늘 가시고 나면 친구들은 다 잊고 놀고 있는데 지영이는 한참을 바라보고 쭈그려 앉아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짠했는지 몰라요. 물론 입양이 쉬운 건 아니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어질 연은 언제고 꼭 이어지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해보세요. 구하원 원장님께 제 의견을 내비추고 돌아가려던 길에 문득 원장님과 대화를 했을 때 제가 가고 나면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는 말씀이 떠올라서 살짝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게 울지도 않고 멍하니 쳐다만 보다가 쭈그려 앉아서도 멀뚱히 참 오래도 보고 있더군요. 결국 고심 끝에 지영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저희 아들과는 2살 차이 나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말했던 지영이 기억나지? 인사해볼까? 안녕? 너 오빠 민수야. 이제 민수한테는 동생이 생긴 거고 지영이한테는 아빠랑 오빠가 생긴 거야. 우리 세 식구 잘 살아보자. 정말 다행인 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지내줬어요.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고 있던 저라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꼭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유년 시절을 기억했을 때 우리 아빠는 참 자상하고 따뜻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길 바래서 귀찮고 아픈 몸이어도 늘 일으켜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했던 것 같네요. 헐벌이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혼자 두는 시간들도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럴 때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쓰였지만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항상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일을 하곤 했어요. 제가 공장에서 주간, 야간을 격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간 업무를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야간일 때가 문제였거든요. 민수야, 아빠가 냉장고에 이렇게 해뒀으니까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잘 때는 꼭 문 다 잠그고 자야 되고 밤에는 둘이 어디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 아빠가 전화 계속 받을 테니까 무서우면 바로 전화하고 그럼 아빠 바로 올 테니까 알겠지? 우리 민수가 지영이도 잘 지켜주고 알겠지? 도저히 신경이 쓰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주간으로 근무를 바꿔버리긴 했지만 너무 길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작은 아들이 동생도 챙기면서 너무 씩씩하게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고 대견하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일을 주간으로 바꿨어도 열심히 돈을 모은 결과 작은 가게 하나를 차릴 수 있어서 아이들 학교 앞쪽에 작은 가게 하나를 차렸어요. 아이들이랑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 가족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 자식 입양을 걱정할 때가 있어요. 사실 엄마도 없이 딸아이를 오빠 하나에 아빠가 있는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아이가 제 손을 잡아준 만큼 엄마 몫까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또 성별이 달라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고요. 성장기가 오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늘 필요한 걸 준비해주면서 작은 손편지로 말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남자다 보니 자세히는 모르기에 여자 동창들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물어보고 가장 좋은 상황으로 아이의 성장을 환영해줬어요. 그 덕분에 딸아이도 저에게 불편함 없이 잘 지냈고 아들과 저 그리고 딸아이 이렇게 정말 애틋하고 끈끈한 가족으로 지낼 수 있었네요. 크지 않을 것 같던 그 꼬맹이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도 들어가고 이제는 본인들 살 길을 찾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대전에서 터를 잡았고 이미 가게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시험 문제로 서울로 올라가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아빠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어차피 지영이도 민수 너도 둘 다 서울에 가야 하는 거니까 아예 그쪽에 트룸 하나를 마련하는 걸로 하고 중간 지점을 잘 정해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니? 아무래도 아빠는 지영이 혼자서 지내는 게 마음에 걸린다. 아직 어리고 여자애라 걱정돼서 도저히 혼자 독립을 못 시키겠어. 아빠, 제 생각도 그래요. 지영이 아직 너무 어리고 더군다나 여자애라 절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영이 네 생각은 어떠니? 아빠, 나도 혼자 낯선 곳에 있는 건 무서워서 오빠랑 같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 그러면 내일 날 밝으면 같이 집 알아보자. 둘이 시기가 비슷하게 서울로 가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선택이 맞지 싶어서 적당한 위치에 아이들 둘이 살 수 있는 전셋집 하나를 투룸으로 마련해줬습니다. 위치도 괜찮았고 투룸이라 공간 분리도 되니까 좋겠다 싶었어요. 사실 워낙 우애가 깊었던 저희 아이들이라서 싸울까봐 걱정이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알아서들 잘 할 거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막상 아이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혼자 남으니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의 빈자리는 왜 이렇게 큰 건지 애들 있을 때는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자주 해주고 장도 늘 봐서 냉장고를 꽉꽉 채워놨는데 이제는 냉장고도 안 채우게 되고요. 어차피 저 혼자 먹는 거라는 생각이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밥은 잘 해먹는 건지 확인도 하고 애들 얼굴도 볼 겸 올라갔었습니다. 우리 애들이랑만 있으면 힘든 기억도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해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먼저 간 애 엄마가 저랑 아들한테 지영이라는 선물을 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늘 이렇게 똑같이 지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듯이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아들 녀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이번 주말에 쉬시죠? 오, 쉬지. 왜? 주말에 지영이랑 같이 집에 내려가려고요. 아, 정말? 아우, 좋지. 아빠는 뭐 해놓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지영이는 뭐 먹고 싶대? 아빠, 또 무리하지 마시고 나가서 외식해요. 아빠 힘드신데. 에이, 니들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아빠 집밥 이때 아니면 언제 먹는다고. 아무튼 알아서 해놓을 테니까 조심히들 와. 갑자기 온다는 아이들의 연락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급하게 장도 보고 애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싹 해서 먹여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아이들이 왔고 저녁을 다 같이 배불리 먹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지영이가 평소랑은 다르게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되더군요. 근데 지영이는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니 아빠 나 괜찮아요. 귀신은 속여도 이 아빠는 못 속이지. 뭐야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런 거 아니야 아빠. 그냥 몸이 조금 피곤해서 그래. 아빠 우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테니까 들어주세요. 아우 벌써 심장이 아프다. 무슨 일이 있구나 그지? 아빠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해봐 민수야. 처음에 지영이 봤을 때는 나에게도 아빠가 아닌 가족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예쁜 여동생이 생겨서 친구들한테도 자랑도 참 많이 하고 그냥 우리 가족도 2명이 아니라 3명이라는 게 어린 마음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을 만들어준 아빠한테도 너무 감사했고 저를 오빠로 잘 따라주는 지영이한테도 늘 고마웠고요. 그렇게 저에게는 아빠랑 지영이밖에 없으니까 더 우리 가족한테 애틋했고 늘 그렇듯 하나뿐인 여동생이라서 제가 정말 과하게 지영이를 챙겼거든요. 물론 당연히 여동생이라서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빠, 저랑 지영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손가락질 받을 거라는 것도 알지만 정말 지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 허락해주세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얘가 미쳤나 보네. 정말 내가 오래 살았어. 너 지금 누구랑 뭘 한다는 거야? 미쳤니네 지금? 아빠, 오빠 말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오빠로, 친오빠로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졌고 그걸 서로 확인한 후부터는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요. 아빠, 진짜 제발 저희 허락해주세요 아빠. 죄송해요. 야 이것들아, 내가 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들이 정말 내 몸 하나 어떻게 안 된다고. 나 굶고 못 먹고 못 입어도 니네들은 안 부럽지 않게 다 사주고 다 해주고 그렇게 키웠어 이것들아 내가. 근데 뭘 한다고? 절대 말 같지도 않은 일이고 그 감정이 헷갈린 거야 너네 둘 다. 2번 말하지 않을 거고 못 들은 걸로 하고 살 테니 다시 한 번 더 내 앞에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내뱉으면 둘 다 연 끊어버릴 거다. 알겠어? 아빠, 저랑 지영이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이건 아니라고, 이 관계는 정말 아니라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저희 두 사람 정말 헤어질 수가 없어요. 아빠, 당연히 충격받으시고 저희가 안 좋게 보이시겠지만 제발 허락해주세요, 아빠. 시끄러! 그만 안 해?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내가 그러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너네 키운 줄 알아? 이 나쁜 것들아.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바로잡을 수 없는 건지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 분노하고 허망했던 감정을 추스리고 아이들을 불러 다시 말했어요. 지영이 너를 내 후적에 올린 이상 너네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야. 그게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아. 내가 그렇게 같이 살도록 한 게 너무나도 후회스럽구나. 그 집은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당장 뺄 거고 각자 따로 살아라. 지원은 일치 없고 알아서 살아라. 내 생각에는 너네가 이렇게까지 찾아온 이상 쉽게 뜻을 굽힐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가족은 오늘부로 엎다치고 나 혼자 살 테니 너희들도 알아서 살아라. 우열을 하는 아이들을 뒤로한 채 매정하게 연을 끊자고 말했지만 다시 죄송하다고 미쳤었다고 말하며 돌아와 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올라갔고 그 집은 바로 전화를 해서 위약금을 물고 빼버렸습니다. 아내가 저 세상으로 떠났을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아이들이 오는 날이나 제가 아이들 보러 가는 날이 아니면 쉬지도 않던 가게도 임시 휴업을 적어둔 채 집에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서 그런 건지 살도 너무 빠지더군요. 피로감도 너무 심했지만 술을 그렇게 마시는데 간이 무사할 리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스럽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을 마시던 그날은 유독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었는데 배가 정말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통증에 119로 불러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평소에 딱히 아픈 곳이 없었기에 이것저것 물어보는 의사에게도 나는 아픈 곳이 별로 없었다. 근데 배가 지금 너무 아프다라고 말을 했고 기본 검사를 하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기다렸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전 검사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다른 검사도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간암 말기로 의심이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한 번을 크게 아파본 적이 없고 여태껏 멀쩡했는데 하루아침에 간암 말기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검사를 더 진행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가족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하세요. 간 이식을 하루빨리 받으셔야 하는데 우선 가족분들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가족분들 먼저 적합 여부 판단하고 가능하면 서둘러 간 이식을 하셔야 합니다. 도저히 답이 없었습니다. 애들에게 알리지 말고 이대로 죽을까 생각도 했지만 저것들이 또 제가 이대로 가면 평생 가슴에 한으로 맺힐까 싶어서 굳은 마음을 갖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죠. 민수야, 정신 차리고 들어. 아빠 지금 병원에서 나온 길인데 간암 말기라고 하네.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개월 버티지 못한다고 해.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굳이 수술을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이대로 가면 너네들 평생 가슴에 대못 받고 살 것 같아서 연락했다. 아빠는 너네들이 간 이식을 해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으니까 선택은 알아서들 해. 주말에 올 수 있겠지 생각했던 아이들은 바로 다음날 내려왔고 바로 아들 녀석의 간 이식 적합 여부 검사들을 했어요. 저는 이때 몰랐는데 딸아이도 같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아들은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딸은 나와 혈액형이 같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도 이식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딸에게 이식을 받으려고 하니 나 때문에 창창한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전 간 이식은 없던 걸로 하고 이것도 내 운명이니 내 운명은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찾아와서는 제발 생각을 바꿔달라고 울고불고 오히려 더 부탁을 하더군요. 이 못난 애비가 뭐라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고맙기도 했고요. 아빠, 제발 내가 간 이식할게. 제발 그러지 마. 아빠 친딸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그럼 지금까지 날 힘들게 키워준 건 뭔데? 이럴 거면 고아원에서 알아서 살게 놔두지. 왜 데리고 와서 내게 마음의 짐을 주려고 해? 어차피 사람 태어나면 다 죽는 건데 네 간까지 떼서 산 몇명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 몸에 칼대는 거 아니야. 싫다. 아빠 생각도 좀 해줘야지. 그리고 너 내 딸 맞아. 한 번도 널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빠, 그럼 우리 수술 받자. 나 아빠 딸 맞다며. 내 몸에 고작 칼자국 난 게 아빠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아빠는 그만큼 내게 큰 기둥이고 버팀목이야.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빌게. 내 소원이야. 다시는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 안 할 테니까 우리 수술 받아서 우리 가족 예전처럼 화목하게 살자. 아빠 없는 이 세상은 내겐 큰 의미가 없어. 너무 눈물이 났어요. 평생 부모 얼굴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그동안 보살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다니. 그날 얼마나 딸을 부여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전 딸과 그날 밤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한 끝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죠. 웃기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미웠던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을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끝을 맺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는 조금 더 살고 싶었습니다. 참 못났죠. 수술 날짜를 잡고 저와 딸아이 그리고 아들 녀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수술실로 들어갔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저랑 딸아이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겠죠. 그게 저 혼자 몸이면 괜찮은데 딸아이 몸에 흉지게 한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간이식을 해준다는 게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닌데 아무리 내가 지 아빠라지만 참 다시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이들도 회사에 휴직계를 낸 상황이라 집에서 같이 요양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다시 예전에 우리 가족으로 돌아온 듯 웃기지만 행복하더라고요. 생사가 오고 가고 딸아이의 큰 희생을 받아 연명을 한 저는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딱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민수야, 시엄아, 우리 예전에 다 같이 살았을 때처럼 너무 좋지 않니? 물론 몸은 많이 힘들어도 아빠는 너네 코올리기 시절도 문득 떠오르고 세월이 참 야속하다 싶다. 언제 이렇게 다 큰 건지 누구 아들 딸인지 모르게 참 잘 자라줘서 아빠가 너무 고마워. 아빠가 딱 마지막으로 부탁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족이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마음을 돌려줄 순 없겠니? 정말 수도 없이 생각을 해봤지만 그건 안 될 일이다. 너네가 뭐가 부족해서 남들 손가락질 받고 살아. 제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아빠, 진짜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저희가 쉽게 변할 거라면 아빠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빠도 지영이도 우리 가족인 건 변함없어요. 저랑 지영이 정말 아빠밖에 없고 저희가 실망시킨 만큼 정말 보답하면서 살게요. 제발 저랑 지영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여자들은 시집 가버리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빠와 아빠와 평생 같이 함께하고 싶어요. 제게는 오직 가족은 그분밖에 없으니까요. 절 낳아주신 부모님은 절 버리고 가셨는데 다시는 제 소중한 사람들 잃을까봐 두려워요. 그 말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얼마나 저 아이에게 어릴 적 그 시절이 아픔이고 외로웠을까. 다 큰 성인이 돼서도 저런 얘기를 할까. 흐르는 눈물을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불쌍한 아이, 부모 얼굴도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불쌍한 내 딸. 항상 사랑이 그리웠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전전긍긍대던 내 딸을 보며 전 결국 아이들의 결혼을 허락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만든 인연이기에 책임도 제가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두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감정이었던 건데 내가 가족으로 묻고 있던 건 아닌 건지 정말 많은 생각 끝에 결정을 했네요. 먼저 내 하나뿐인 딸아이 지영이를 며느리로 살게 하려면 방법은 제 호적에서 딸을 파내는 것이었고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
작게나마 식을 올리게 도와줬습니다. 지영아, 아빠는 너를 처음 고아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쁜 아이에게 누가 상처를 준 걸까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다 놀아달라고 치워버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늘 조용히 아빠 옷깃만 잡고 아무 말도 없이 쳐다만 보던 네가 아빠는 마음에 늘 짐이었던 것 같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하염없이 내 뒷모습을 바라보는 지영이 네가 마음에 너무 걸렸었지.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늘 아빠의 비타민 같았던 지영아. 너는 내 딸로는 다 치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 딸이자 며느리로 아빠가 받아들일게. 우리 가족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행복한 게 제일 우선이니까 잘 견뎌내고 그렇게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지영아, 아빠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많은 눈물을 쏟았던 저와 아이들은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셋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혼자 가게를 하는 것도 버겁고 그냥 저희 세 식구 다시 예전처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 뜻을 아이들도 흔쾌히 수락해줬고 서울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가게 된 거죠. 여전히 제 딸이지만 며느리가 된 지영이와의 관계에는 달라질 게 사실 없어요. 원래랑 똑같이 그렇게 투닥투닥하면서 살고 있네요. 시간이 흘러 제가 이 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온 우리 가족은 소중하게 지키면서 자리를 다 만들어주고 제 할 일이 끝나면 그때는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으니 질타보다는 부디 저희 세 식구 제가 죽는 날까지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바라주세요. 모두 건강 꼭 잘 챙기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인생의 아픔을 크게 맛보게 된 한 여성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느끼는 아픔과 쓴맛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만큼의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부재인데요. 남들이 보기에도 한창 어린 나이에 아부가 되면서 저는 정말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죠. 하지만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말이 바로 이건가 싶을 만큼 저는 지금 나름 어쩌면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바로 나의 어떤 것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들과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시어머니 덕분이죠. 저의 영원한 사랑으로 남을 남편과의 첫 만남은 소개팅 자리에서였습니다. 당시에 저와 남편은 각자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서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리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첫눈에 반응인지 그날부터 저를 따라다니던 거 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별로였어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았지만 한창일 때 저는 솔직하게 말해 상대방의 성품보다는 얼굴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던 남편은 제 마음을 들 리가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저는 좀 더 또렷한 인상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모든 게 다 둥글둥글 귀엽게 생긴 말 그대로 사람 좋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그러니 첫 만남부터 제 눈에 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 이후 거절을 할까도 싶었지만 소개팅에 나가기 전부터 지인이 신신당부하기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말 사람이 좋으니까 꼭 3번까지는 만나보라고 하기에 그건 지켜보자 싶어 딱 3번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진짜 그 만나는 동안 첫 만남 이후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던 상대에게 2번째 만남부터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너무나도 따뜻한 성품 때문이었죠. 남편과는 첫 만남 이후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2번째 만남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은 매일매일 저에게 연락을 하며 애정을 표현했고요. 물론 그때는 사귀기 전이라 남편은 상당히 저를 조심스러워 했었는데요.
근데 은근히 저는 또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호감으로까지 가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만남에서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는 계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당시에 영화를 보고 나온 길이었는데 차를 타고 영화관 앞에서 차가 밀려 한참 그 자리에 서서 차들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차 거의 바로 옆 인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다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도통 택시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택시는 그분이 손을 흔드니까 바로 앞에까지 왔다가 휠체어를 타고 혼자 있는 거 보고는 다시 쌩하니 가버리기도 했죠. 그걸 보며 저는 속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우 씨, 혹시 괜찮으면 우리 저분 좀 태워드려도 될까요? 보아하니 지금 택시가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저분 저러다 하루 종일 길거리에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지금 저희가 같이 있는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실례인 건 알지만 저분 저렇게 놓고 가기엔 마음이 좀 걸려서요. 저는 속으로 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남편이 하는 걸 들으며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남편에게 놀란 걸 티내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했죠. 아, 네, 그렇게 해요. 저도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요모씨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저의 허락에 바로 그분께로 가서는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저희 차에 선수 태우고 휠체어까지 트렁크에 잘 넣고는 그분이 가보자 했던 목적지까지 내려다 드렸죠. 다행히도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모셔다 드릴 수 있었는데 가는 내내 그분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참으로 고맙네요. 밖에 나올 때는 그래도 좋은 택시기사분을 만나서 일 보러 나올 수 있었는데 집에 갈 때는 택시가 그렇게 안 잡힐 줄 몰랐어요. 다리가 불편하니 여러모로 인생이 피곤하고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네요. 근데 이렇게 선뜻 먼저 나서서 도와주니 고맙습니다. 아직 이 세상이 살만하네요. 더 말씀을요. 당연히 도울 수 있는 일인데 도와드려야죠. 너무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은 연신 고맙다고 하는 그분에게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며 당연한 일이라는 듯 덤덤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에 정말 확실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 부모님에게도 핸디캡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가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놓고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전까지 연애를 하던 상대들이 저희 엄마에 대한 상황을 듣고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저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되어서 내심 비혼주의로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을 정도였죠. 근데 이 남자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어려움을 그대로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팔을 걷고 나서서 도와주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때는 외모도 다른 어떤 성품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때는 이 남자라면 우리 엄마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스스럼 없이 대해줄 수 있겠구나 싶어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에서 이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세 번째 만남에서는 이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아직도 좀 어이가 없는데요. 제가 이 사람이 내 운명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음식 취향이 너무나 잘 맞는다는 거였죠. 이유를 들으니 정말 어이없으시죠? 저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두 번째 만남에서 느낀 그 호감으로 인해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라 어떤 이유를 가져다 대도 이 사람은 운명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만남은 그 다다음 날 만났는데 남편이랑 대화를 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말을 하는데 글쎄 제가 좋아하는 걸 말하는 족족 남편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는 족족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던 거 있죠? 근데 거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서로 좋아하는 음악 취향이라든지 영화 취향도 정말 비슷했고 오히려 다른 걸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남자를 안 만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얼굴도 그냥 제 이상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다 멋있어 보이고 마음에 쏙쏙 들었죠. 제대로 콩깍지가 씌워버린 저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먼저 사귀자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 웃기게도 저희 남편이 제가 정식으로 사귀어보자고 이야기를 하던 그날에 눈물을 펑펑 썼던 거 있죠? 그 모습이 또 얼마나 귀엽고 웃기던지 그 이후로는 두고두고 제가 맨날 놀리며 지냈었네요. 남편과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시켜드렸고 연애를 할 때부터 자주 왕래를 하며 서로의 부모님과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제 예상에 맞게 이 사람은 저희 부모님께 진짜 잘했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한테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한 번은 진짜 크게 감동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데이트를 하기로 해서 약속했던 장소로 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 사람은 늘 저보다도 꼭 일찍 와서 저를 기다리곤 했는데 이날도 어김없이 와 있었죠. 근데 항상 책을 읽고 있거나 회사 업무를 보느라 핸드폰을 들고 있던 사람이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손을 휘휘 적고 있더라고요. 남들 다 있는 카페 안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남편을 봤는데 뭔가 그 손짓이 저한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수화였어요. 남편이 하고 있는 게 수화라는 걸 알아채고는 얼른 가서 물었죠. 자기 뭐 하는 거야? 자기 수화도 할 줄 알아? 아, 봤어? 아니, 나 원래 수화 못하는데 자기 어머니랑 대화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맨날 글로 쓰거나 자기 없으면 대화하기가 어렵잖아. 나도 불편하고 어머니도 답답하실 것 같아서 이참에 아예 배워서 제대로 대화해보려고. 근데 수화 진짜 어렵다. 꽤 복잡한데? 저는 이때까지 만나면서 익히 잘 느끼고 있었지만 단지 여자친구의 엄마일 뿐인 사람을 위해서 수화까지 배우겠다는 이 사람을 보며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때는 아예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수화를 알려주었고 남편은 진짜 수화를 다 배우고는 저희 엄마랑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은 놓치면 내가 평생 후회하겠다 싶어 아예 청혼까지 해버렸어요. 자기야, 나랑 결혼해줘. 나 자기 없으면 이제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또 어디에서 만나겠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주라. 그리고 평생 나랑 행복하게 살아줘. 저의 청혼에 남편은 갑자기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에 저는 빵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왜 자꾸만 혼자 다 해. 프로포즈 할 기회는 나한테 먼저 줬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자기가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두고두고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청혼까지 먼저 해? 진짜 당신 너무 이기적이야. 아 취소해 취소. 프로포즈 내가 다시 할 거야. 뭐?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서로 마음만 같으면 된 거지. 하여간에 쓸데없는 걸로 아쉬워하기는. 됐고 나랑 결혼해 줄 거야 말 거야. 얼른 대답을 해. 퉁퉁거리지 말고. 말해 뭐해. 당연히 해야지. 아 진짜 여기서 딱 기다려. 당신 꽃다발 준비 안 했지? 내가 그거라도 사올 거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반지까지 준비해서 남편에게 청혼한 저를 보면서 남편은 본인이 먼저 청혼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걸 보니 이 순수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웃음이 나더군요. 그렇게 저희들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만들며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양가의 허락은 말할 것도 없이 오케이였어요. 이미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결혼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지 저희들이 결혼하겠다는 이야기에 놀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축복을 해주던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신혼생활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해서도 행복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딱 1년만 신혼을 즐기다가 아이를 갖자던 계획은 결혼 6개월 만에 무산이 되어서 뱃속에 소중한 생명을 품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남편은
진짜 극성이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 잘했어요. 그게 얼마나 표시가 났는지 동네에 자주 다니던 슈퍼나 반찬 가게, 그리고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저희를 인고 부부라고 이야기를 해줄 정도였고, 남편에게는 팔불출이라며 매일 놀려대기 일쑤였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는 늘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 행복이 날마다 이어질 거라 확신을 하며 지냈죠.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남자들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 변하기 십상이라지만 우리 남편은 달랐어요. 아니, 우리 남편도 어떻게 보면 변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대신 정말 좋게 변했답니다. 저희 엄마한테 잘하는 건 기본이었고 저를 마치 여왕처럼 모시며 살아주었어요. 저도 초반에는 같이 맞벌이로 일을 했었지만 결혼 후에 임신을 하고 나서는 거의 출산 직전부터는 일을 그만뒀었는데, 남편은 일을 하면 일하느라 힘들다는 이유로, 임신을 하면 몸이 무겁다는 이유로 본인이 집안일을 다 해주었어요. 요리도 종종 하긴 했었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양보 못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지켜냈고요. 근데 그마저도 본인이 종종 요리를 해주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는 꼼짝없이 얻어먹기만 한 날도 많았어요.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알콩달콩 남들이 봤을 때 깨가 쏟아진다고 할 만큼 정말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저에게 복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품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진짜 이 모자를 보면서 그걸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은 결국 가짜가 아니라는 걸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사부인, 아님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애들 둘이서 연애할 때부터 얼마나 예쁘게 만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들이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 제발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늙은이의 바람이 생각보다 더 간절했는지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그간 편치 않은 몸으로 딸내미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아주 제 딸로 생각을 하고 잘할 테니 마음 놓고 보내주세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는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을 통역해서 수화로 전하던 저 역시도 같이 울면서 이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어머니는 멋진 분이셨어요. 우리 시댁은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꽤나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그 잘 버는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늘 병원이나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에 기부를 하곤 하셨었죠. 그리고 저희들을 데리고 꼬박꼬박 봉사를 다닐 정도로 남들을 돕는 성품이 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 그걸 보고 자란 우리 남편이 그대로 그 행동들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또 저희 시모는 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저한테 진짜로 잘해주셨죠. 결혼 생활 중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당시에 저는 둘째까지 가지고 출산이 임박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아가, 애 낳거든 하고 싶은 거 다시 해. 애는 내가 얼마든지 봐줄 테니까 너는 창창한 나이에 아깝게 그냥 섞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부모님이 왜 있겠어? 이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 어머니, 그래도요. 애가 한 명도 아니고 둘인데 어머니께 어떻게 애들을 둘 다 맡기겠어요. 저는 애들 보고 사는 것도 괜찮아요. 직장에 큰 미련도 없고요. 그럼 아가, 너 원래는 디자인인가 뭘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 그거 하려면 공부해야 할 거 많은데 사부인 사정도 그렇고 너희 집 사정 때문에 어려워서 못 배웠다고 그게 한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걸 배우는 건 어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체 신경 쓰지 말고 나랑 이 실비가 다 해줄 테니까 이제는 너 하고 싶은 것 좀 실컷 하면서 지내봐.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인데. 네가 어디 그냥 며느리니? 우리 눈에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세상 어디에 눈을 둬도 너 같은 며느린 찾아볼 수가 없어. 그저 몸 아프신 어머니 평생을 그렇게 잘 모시면서 사는 애가 어디 있니? 나는 그것 하나만 봐도 기특하고 마음이 다 아프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내일 제가 몸이 불편한 엄마를 생각하느라 제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셨고, 저의 인생이 거의 엄마 중심으로 흘러가느라 제 인생을 온전히 다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기특해 하면서도 마음 아파하셨어요. 게다가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오빠는 가족이라고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본인 인생 사느라 바쁜 이기적인 사람이었기에 더더욱 저를 기특해 하셨죠. 저희 아빠도 가장 노릇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몸이 약한 엄마 때문에 밖에서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늘 가난하고 힘들었었죠. 그 모든 것을 다 아신 시어머니는 저에게 늦게라도 제 꿈을 펼치라고 응원해 주시면서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품이 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였어요. 게다가 우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냥 거의 조건 없이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만큼이나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맨날 저만 보면 꼭 하시는 게 있었어요. 특히나 이건 저희 시아버지가 먼저 시작하셨는데 나중에는 재미가 있으셨는지 저희 시어머니도 꼭 따라서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복덩이 복덩이 우리 복덩이, 꼭 이렇게 저를 복덩이라 표현하며 노래를 부르셨고, 저희 시아버지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저를 부를 때면 호칭이 며느리가 아닌 복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받는 이 시댁 사랑 덕분에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아픈 사건이 우리 시댁 가족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늘 정정하시고 건강하던 우리 시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신 사건이었죠. 시아버지는 다른 건 다 괜찮고 건강하셨는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부분이 고혈압이었어요. 그래서 약도 드시고 평소에 관리를 꽤나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는 관리를 해도 좀 안 좋아지시더군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염려를 하면서 잘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결국에 시아버지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에 가장 많이 아파한 건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 못지않게 팔불출이었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노년까지 사이가 좋을 만큼 두 분이 잘 지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 이상보다 더 힘들어 하셔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에 쓰러지셨을 만큼 충격을 크게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생기까지 잃으셔서 내일 제가 시댁으로 찾아가 시어머니를 보살펴드릴 정도였죠.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영영 이렇게 생기를 잃어버리실까봐 겁이 나서 매일 찾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지금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면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늘 어머님 걱정 많이 하셨던 분인데 지금 어머님 이런 모습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후를 털고 일어나세요. 네? 아버님 빈자리만큼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 제발 저희를 봐서라도 마음 털고 일어나 주세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머님은 괜찮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제발 후를 털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획을 짰고 그 기획은 아주 성공적이었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평소에 자주 가시던 장소, 추억 있는 장소에 찾아가기를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아버님과의 일상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정말 충분히 슬퍼하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한참 울기도 하시고 또 어떤 날은 한참 아버님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아버님을 추억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죠. 얘들아, 정말 고맙다. 나 이제 괜찮아. 이제는 진짜 너희 아버지를 잘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너무너무 아쉬웠나 봐.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이런 일상들을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냥 내 행복이 다 사라질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 근데 너희와 이렇게 오니까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행복하면서 내가 사라지는구나. 숨이 쉬어져. 그걸로 됐다. 나는 이제 충분해. 정말 고맙다. 다 너희들 덕분이야. 나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또 너희 엄마로 시애미로 열심히 살아보련다. 그래야 너희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다.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님도 분명 그거 원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버님 안 계셔도 저희가 이렇게 어머님 모시고 자주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 잘할 거예요.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그래, 우리 복동이.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정말로 저희 시어머니는 다시 생기를 찾으셨고요.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체는 원래 그 밑에서 일하고 있던 시누이가 운영을 임시로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사업체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 옆에서 돕는 식으로 바쁘게 지내셨죠. 남편은 원래부터가 사업에 욕심이 없던 사람이라 시누이에게 사업체를 물려받으라고 했던 거였는데 아버님도 없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시누이를 돕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생각보다도 남편은 그 일이 잘 맞았는지 정말 재밌게 일을 하더라고요. 진작에 할 걸 그랬다면서 오히려 시누이보다도 더 활발하게 그 사업을 더 키워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뒤에서 내조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밤낮 없이 바쁘게 사는 남편을 위해서 끼니는 빼먹지 않고 챙겨주고 늘 집안일을 다 해줬던 남편이 이제는 바빠서 집에 있을 겨를도 없었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라도 좀 편하게 있으라고 남편이 할 것도 없이 늘 집안을 잘 깨끗하게 유지해 놓으며 지냈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보이는 족족 저 대신에 청소를 하려고 해서 제가 해놓지 않으면 남편이 할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빈자리를 메꾸어주며 10사람이 보면 10사람 모두가 칭찬할 만큼 완벽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근데 제가 지금도 남편에게 고마운 게 남편은 그 바쁜 와중에도 저와의 기념일을 놓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한 것과 첨언한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워했기 때문에 기념일만큼은 본인이 먼저 챙기고 빠짐없이 챙겨주고 싶다며 정말 매년은 성실하게 한결같이 챙겨주었어요. 한 번은 정말 행복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남편이 며칠을 출장을 가 있던 때였어요. 거의 4박 5일을 지방으로 출장을 내려가 있어야 했는데 그 사이에 제 생일이 걸려 있었죠. 그래서 올해는 생일은 챙기기 어렵겠다. 그렇게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글쎄 남편이 출장 중간에 새벽에 갑자기 집에 온 거예요. 어머, 여보, 출장 끝난 거야? 어떻게 집에 왔어, 이 시간에? 끝나긴 아직 이틀 더 머물러야 돼. 오늘이 당신 생일인데 당연히 내가 와야지. 여보, 생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아이 참, 갔다 와서 챙겨도 되는 거고 안 챙기면 또 어때서. 지금까지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나 이런 걸로 삐지는 사람 아니야. 헤이, 자기 때문에 그러나?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아쉬워서. 우리 여보,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한테 와줘서 더욱더 고맙고. 저는 그 멀리에서도 와서 제 생일까지 챙겨준 남편이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런 남편을 또 어디에서 제가 만날 수 있을까 싶어 그날만큼은 정말 더 특별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짧게 시간을 가지고 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몰래 뽀뽀도 해주고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런 남편이었기에 저는 정말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의 열심과 신우이의 노력, 시어머니의 서포터로 인해서 그 사업체는 점점 더 커져갔고 우리 가족의 행복도 날로 날로 퍼져가는 데 싶었습니다. 근데 하늘은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걸까요? 저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고 저는 그날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사고였습니다. 출장을 자주 내려갔던 남편은 그날도 어김없이 출장을 가던 길이었고 그 길에 남편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부딪혀 그대로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그날 저는 남편이 출장 가는 걸 더 말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광주광역시로 출장을 갔었는데 그날에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으니까 출장을 하루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했었죠. 여보, 비가 너무 많이 와. 이번 출장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게 어때?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이번에 정말 큰 건이라 우리한테 도움 많이 될 거야. 놓칠 수가 없는 출장이라 꼭 가야 돼. 대신에 나 조심해서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무 위험해. 아니면 하루라도 늦추자. 어? 사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상황이라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스케줄로 인해 출장을 가야만 했던 남편은 끝내는 제가 염려하던 모습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남편이 내려가고 있던 그때 건너편 차선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선에 있던 저희 남편을 쳐버렸고 남편은 간신히 숨만 붙인 채로 와서 누워있다가 얼마 안 되어 뇌사 판정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많이 걱정했던 남편의 출장길은 결국에는 저희에게 비극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는 눈물도 안 나올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아예 의식을 놓고 있을 정도로 사람답지 못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가서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기 전까지도 멍하니 있다가 아무런 힘 없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현실이 자각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울어댔습니다. 안 돼, 여보. 여보, 제발 일어나. 제발 눈 좀 떠봐.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분명히 잘 갔다 온다고 했잖아. 조심해서 다녀오겠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아니야. 여보 미안해.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봐. 눈 좀 떠줘. 이렇게 가면 안 돼. 안 돼. 나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당신 없는 데서 나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누워있어. 안 돼. 이대로 못 보내. 절대 못 보내. 저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말을 하며 거의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끌어당기며 진정시키기 위해 꼭 껴안으려고 했지만 이때만큼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안 돼. 여보 안 돼. 제발 일어나란 말이야. 야, 이 자식아. 눈 뜨라고. 눈 떠. 당신 눈 안 뜨면 나도 따라갈 거야. 나도 따라갈 거라고. 거의 울부짖는 모습에 주변에서는 다 구경을 했지만 저는 그것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남편은 그대로 땅에 묻히게 되었고 저는 살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있어야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 세상에는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나를 사랑해주던 남편이, 나를 아껴주던 남편이, 나를 세상 누구보다도 값지게 여겨주던 사람이 사라지니 정말 삶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폐인처럼 지내야 했어요.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저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멍하니 케어만 했지.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생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매일 저희 집으로 와서 저 대신에 아이들을 돌봐주고 학교를 보내고 있었어요. 참 못난 엄마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이때 우리 애들이 아무리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고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엄마, 무서워. 왜 그래? 왜 말 안 해? 엄마, 엄마. 우리 첫째가 와서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해줄 힘이 나질 않더라고요. 이때는 정말 남편이 잃었다는 고통만이 저를 잠식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매일 와서 저를 설득하기도 하고 다그쳐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제가 정신을 차리도록 애를 쓰셨어요. 하가, 제발 정신 차려. 지금 네가 무슨 심정인지 내가 다 알아. 내가 정말 다 이해한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사라지더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허전해도 다 사라져.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애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전 힘이 없어요.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남편 없이 애들 키울 자신도 없어요. 어머니가 애들 좀 대신 키워주실래요? 저 남편한테 가고 싶어요. 저 남편한테 그냥 갈래요. 저는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시어머니에게 하면서까지 저희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하니 시어머니는 안 되겠는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시더군요. 그건 바로 저의 뺨을 내려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저의 뺨을 세차게 양쪽을 한 번씩 때려버리셨어요. 저는 옆으로 쓰러질 만큼 힘없이 나가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눈물만 하염없이 숨지게 흘렸습니다. 오히려 통곡을 하며 우는 건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이 인간아, 그게 지금 네 시애미한테 할 소리야? 넌 남편을 잃었지? 나는 무려 자식 새끼 잃었어. 그런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 근데 뭐라고? 애들을 나한테 부탁을래? 그리고는 네 남편한테도 가겠다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할 소리야. 어떻게든 살아볼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직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제대로 키워낼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이렇게 약해 빠진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 시어머니는 어머 물어가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뺨을 세차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줄 모르고 그저 저의 슬픔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근데 내심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때린 게 미안했는지 엉엉 울다가 다시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를 꽉 끌어안으시더라고요. 아니다,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이 귀한 걸 내가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아가,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정신 좀 차려다오. 제발 이제는 후를 떨고 일어나줘.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야. 오히려 이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다. 산 사람은 제대로 살아야지만 그게 진짜 예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슬퍼해라.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그러니 일어나자, 아가. 내가 때려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저의 두 뺨을 어루만지며 연신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붉게 부어오른 뺨이 쓰리고 아픈지도 모르게 저의 가슴이 더 아픈 걸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저는 의뢰했던 일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에게로, 그리운 남편의 품으로 제가 직접 가는 거였죠. 저는 집에 있는 게 너무나 갑갑하고 답답해서 밖으로 나와 걸었고 하염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마포대교 위를 걷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과 모르고 툭 어깨를 부딪히는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하염없이 걸을 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내가 마포대교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안 돼, 안 돼, 하다. 익숙하게 들리던 목소리에 저는 저를 부르는 소리가 있는 곳을 쳐다봤고 그곳에서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다르자마자 저를 꽉 껴안으셨어요. 이건 나중에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그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걸 들으시고는 그때부터 불안해서 저를 혼자 둘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예 오셔서 지내고 계셨는데 이날 제가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니 걱정이 돼서 미행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마포대교까지 가는 걸 쭉 뒤에서 따라오시다가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던 걸 말리셨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언가를 줄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날로 남편의 품으로 가려고 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또 나쁜 생각을 하기 전에 얼른 그 무언가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 돼, 안 돼, 아가. 왜 이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아가, 이리 와봐. 내가 들려줄 게 있어. 네가 꼭 들어야 하는 거다. 네 남편이 너한테 무언가를 남겨놓고 갔어. 그러니까 제발 이 시엠이 따라와. 네 남편이 너에게 선물 남겨놓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 선물 갖고 싶으면 당장 나랑 같이 가자. 집으로 가자, 아가. 네? 남편이요? 그이가 저한테 선물을 남겨놨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얼른 나랑 같이 가자. 얼른. 저는 남편이 저에게 선물을 남겨두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지만 남편의 흔적이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넘겨주신 그것을 보자마자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남긴 건 다름 아닌 우리 결혼 기념의 선물이었고 이번엔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는지 저 몰래 영상편지를 찍어 놓았던 거였죠. 남편은 본인 핸드폰에 찍어뒀었는데 저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유품을 제가 거의 챙기지도 못했었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챙겨주셨는데 그 유품에 남편의 핸드폰이 있었고 시어머니도 남편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유품을 다시 보다가 핸드폰을 켜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핸드폰 앨범 안에 있던 남편의 영상편지를 보게 되었고 그걸 저한테 들려주신 거였습니다. 남편의 영상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여보, 나야. 내가 TV에서만 보던 영상편지를 다 찍어보네. 이거 되게 쑥스럽다. 역시 연예인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나는 이렇게 당신한테 편지 쓰는 건데도 카메라 앞에 어색하고 쑥스러운데 연예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여보, 깜짝 놀랐지? 이게 웬 영상편지인가 하고 말이야. 사실은 이번엔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 결혼 기념일 선물을 제대로 못 챙겼지 뭐야. 그래도 우리 기념일은 챙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냥 선물보다도 더 반동적이게 더 특별하게 챙겨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네. 어때? 좀 감동스럽나? 여보, 우선 내 아내로 이렇게 10년이나 가까운 세월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당신이랑 사는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당신도 그러겠지? 여보, 우리 앞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살자. 우리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우리 엄마도 앞으로 좋은 것 많이 구경시켜드리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여드리면서 효도하고 우리 애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면서 훈훈한 애들로 키워보자. 근데 뭐 사실 당신은 진짜 잘하고 있어서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단 이유로 당신이랑 애들한테 소홀하게 대한 것 같아서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도 나 진짜로 우리 가족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당신 잘 알지? 당신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 매일 내가 출근하기 전부터 일어나 밥도 차려주고 나 나가기 전에 꼭 껴안아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 알아? 그게 내 하루 원동력이 된다는 거. 나는 당신 표만 하면 진짜 힘이 불끈불끈 생겨서 얼마나 힘차게 일할 수 있는지 몰라. 그러니 앞으로도 꼭 빼먹지 말고 모닝폼 잘 부탁해. 여보, 앞으로도 나 잘 부탁하고 나 사랑해줘. 나도 우리 여보 끝까지 사랑할게. 그럼 내 인생의 동반자,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또 나랑 결혼한 거 축하한다. 사랑해. 남편의 영상 편지를 보면서 저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준 남편이었는데, 이토록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저는 볼 수가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도 제 옆에서 하염없이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흔적을 더 보고 싶어서 그 영상 편지 외에도 남편의 앨범 안에 있는 사진과 영상들을 계속해서 봤어요. 시어머니도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셨죠. 그러다 하나의 영상에서 저는 그 영상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건 바로 저를 다시 일으키는 영상이었고, 그날로 제가 후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 영상이었죠. 그 영상은 평소에 남편과 같이 재미삼아 찍었던 이상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여보, 우리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치? 매일이 좀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 저렇게 재미있게 뛰어노는 거 보면서 난 당신이랑 이렇게 손잡고 시간 보내고 매일이 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출장이고 뭐고 다 미루고 그냥 우리 여기 눌러 앉아 있을까? 뭐야. 그러면서 또 내일이면 바쁘게 나갈 거면서 그냥 오늘은 우리 잘 누리자. 오늘 진짜 날도 좋고 너무 좋다. 여보, 우리 정말 끝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만약에 이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더라도 나나 당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더라도 우리 중 누구 하나도 애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인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사는 거야. 알았지? 뭐야? 그건 당연한 건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이 좋은 날에 말이야. 그런가? 함께는 소리였나? 근데 어쨌든 우리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지금을 누리자.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미래도 모르고 그저 해맑게 했던 대화들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찍힌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영상을 함께 본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저에게 다시 말을 거셨어요. 아가, 지금 들었지?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네 남편이 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방황하는 거 정말 가슴 아파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는 게 어때? 이제 슬퍼할 만큼 다 슬퍼하지 않았니? 네 애들을 봐라. 지금 네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지내고 있는지. 이제 제발 그만하고 일어나자. 어? 어머니,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이가 보고 싶어요. 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이가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가슴이 사무칠 정도로 아프면 어떡해요? 네?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가, 내가 겪어보니 그거 다 희미해지더라. 지나가죠.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마로. 내가 산증인이잖니. 내가 누구보다도 지금 네 심정 잘 안다.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걸 네 남편도 내 아들도 원할 거다. 혜리와 나를 네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오가 나. 그리고 이제 훌훌 털어버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제대로 줄 작정으로 저에게 다가와 숨을 못 쉴 만큼 꼭 껴안아 주셨고, 저는 그 따뜻한 품에 안겨서 펑펑 울며 저의 슬픔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영상 편지와 마지막으로 본 그 영상으로 인해 저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또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준 시어머니 덕분에 빠르게 다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봐서라도 제가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어두고 다시 애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꼭 껴안아주고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던 원래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도 많이 안심하셨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는 아예 같이 합가를 해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더 빠르게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남편이 많이 보고 싶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말대로 살아보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잘 적응하면서 지금은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기술은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에 저는 정말 크게 공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살아가는 기술을 한층 더 깊게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남편 없이 외롭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몸과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저의 인생을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 인생의 이막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제 삶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